오늘 이 세 번째 섹션을 위해서 박정화 목사님께서 환영사를 먼저 해주시고 회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화 목사님 나오셔서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를 환영할 필요는 없고요. 오늘 이렇게 토론 나오신 5분들 위해서 환영을 좀 부탁합니다. 환영 좀 해주세요. 제가 기록에 나왔으니까 환영을 했고 저도 환영하는 말을 해야 되겠는데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 기왕에 국제 포럼을 하기 때문에 오늘 뭘 만들어 주셔야 되냐면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북아시아가 어떻게 평화 구조를 만들 수 있는지 이런 걸 꼭 답을 주셔야 됩니다. 대답은 다 끝난 다음에 받기로 하고요. 정말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진짜 한반도가요. 지도 보니까는 중국, 일본, 위에 러시아, 남쪽 대만, 뭐 동남아 이래 가지고 동북아 시대의 딱 가운데. 어쩜 그렇게 가운데인지 모르겠는데 가운데에서 평화를 위한 중심축의 하나 역할을 좀 해라. 이런 뜻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분들한테 고귀한 말씀을 듣고요. 평화축을 어떻게 세우는지 또 동북아 평화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우리 좀 얘기 좀 해주시고 여러분 다 신앙의 동지들이니까 이 평화축 쪽에서 우리 기독교 신앙이 어떤 정신적 토대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우리 관심 가지고 좀 들어보시고 안도 많이 내놔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5분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예, 오늘 그 섹션 3 사회를 맡으신 분은 오늘 행사를 이제 준비하시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신 이 연세대학교 교목실장으로 재직하고 계신 정정은 교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립니다. 정정은 교수님 사회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국제포럼 3번째 세션까지 진지하게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아마 국제포럼이라는 이 이름을 명실상부하게 해주는 세션이 바로 이 3번째 세션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한반도가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방금 박정화 목사님께서도 요청하셨듯이 동북아 주요 국가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세션에서 충분히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한반도의 분단이 문제인 것은 분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왜곡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왜곡된 삶을 해소하고 보다 더 적극적인 삶을 우리가 도출하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노력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포럼의 가장 중요한 아젠다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정전 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전 세션에서 충분히 거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과정 속에서 당사자 국가들이 이게 남한과 북한 당사자 국가가 아니라 정전협정의 주체인 예를 들면 유엔군 사령관으로 대변되는 서방지역 그리고 또 중국 군사령관으로 대변되는 이제 중국 파트 그리고 이제
러시아 당시는 이제 소련이었지만요. 소련이 또 한국 전쟁에 상당한 깊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러시아 파트 그리고 일본은 우리가 분단 시대를 시작하게 한 동기가 사실은 일본으로부터 비롯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제하 36년이 해방의 역사로 출발한 것이 아니라 분단의 새로운 역사로 출발했다는 점에서 또 일본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입장을 함께 공유해야 될 파트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논의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우리 5분의 귀한 학자들을 통해서 진행될 것입니다. 육자 회담의 당사자 국가들의 주요 학자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쉽게도 북한 학자가 참석을 못한 것이 참 아쉬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향후 또 새로운 국제 포럼을 진행할 때는 북한 학자까지 망라할 수 있는 그런 국제 포럼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준비하고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세션을 발제해 주실 분은 박경서 박사님이십니다. 박경서 박사님은 전 유엔 인권대사를 하셨고요. 현재 유엔 인권정책 센터의 이사장, 국가인권위원회 자문위원, 유엔 인권도시추진위원회 위원장, 한국법제연구원 국제협력 자문위원회 위원장 등 참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먼저 박사님을 통해서 박경서 박사님을 통해서 주제 발제를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I have prepared two, languages so far, but I was informed right before I should speak in Korean. I hope my English version has been read by you so that you can follow. And then after my speech, I will change my seat here, so I will translate to you. Oh, no, I understand. You can follow. That's okay. Okay. 발제하기 전에 제가 잠깐 한 말씀 드리면요. 오늘 국제 포럼의 공용어는 공식적인 언어는 한국어가 되겠습니다. 우리 한국어의 위상이 상당히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WCC가 부산에서 10차 총회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도 영어와 함께 우리 한국어가 공식 언어로 채택이 돼서 그렇게 이제 회의를 이끌게 됩니다. 오늘은 그 전초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박경서 박사님의 우리말 원고는 영어로 번역이 돼서 오늘 토론하시는 분들에게 사전에 전달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침 다행인 것은 오늘 토론하시는 네 분 학자분들이 한국말들이 다 자유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발제도 하고 한국말로 토론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제 제목은 한반도의 평화정착, 불가침 조약, 자연스러운 평화통일, 동북아 평화공동체라는 대강 큰 네 가지의 틀 속에서 제가 이슈를 잡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분이기 때문에 제가 PPT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내려서 읽어가겠습니다. 한반도 동북아의 오늘을 보면서 저는 너무 우리 앞에 전개되는 상황이 안타까워 다음 몇 가지를 묵상을 해봅니다. 여러 가지의 이슈가 있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주어진 시간 30분에 맞게 6가지의 묵상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첫째 번 묵상. 2000년 제55차 유엔 총회는 당시 남과 북이 합의한 5개 조항의 화해 협력을 위한 문서를
당시 회원국 수인 192개의 국가들의 만장일치로 찬성하였고 나 자신이 직접 참석했던 그 7년 후에 2007년 유엔 62차 총회에서는 다시 한번 남과 북이 합의한 8개 조항의 남과 북의 평화 번영과 협력을 다룬 문서를 192개국의 유엔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성원에 2000년부터 시작 14년이 지난 오늘의 남과 북의 관계는 다시 살얼음 위를 아슬아슬하게 걸어 다니는 것처럼 차고 위험한 대치 국면을 치닫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것밖에 되지 못할까 하는 자조감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그중 두드러진 이유는 남과 북의 문제가 정권 차원에서 좌지우지되면서 지속적인 일관성이 결여된 채로 변화무침하고 있으며 여와 야가 협력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혼란을 초래하면서 세계를 어리둥절하게 있습니다. 이러한 대치 국면을 치닫고 있는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을 풀기 위해 몇 가지 시사점을 주는 나라는 역시 독일의 경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와 함께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해에 전범 국가로서 동서독으로 분단되었습니다. 사실상 네 개로 분단되었습니다. 1970년 당시 서독 수상이며 73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빌리 브란트 박사는 반대하는 영국과 프랑스를 우리 동서독의 화해와 협력은 공산진영 동구라파와 민주전형인 서구라파의 협력과 화해를 이끌어내기 위한 이야기라는 설득력 있는 이론으로서 동방정착이라고 불리는 소위 오스트폴리틱으로서 동독과의 화해와 협력을 이끌어내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1970년 자신이 동독의 에어포트에서 동독 수상인 빌리 스토퍼와 최초의 동서독 정상회담을 성공리에 마친 후에 동년 8월에 서독의 카셀에서 제2차 동서독 정상회담에서 독일말로 grundvertrag 기본 조약을 양독 합의로 서명하고 1975년 헬싱키에서 헬싱키 프로세스의 일환으로 동서독 불가침 조약을 35개국의 성원의 합의 속에서 서명하고 90년 10월 3일 분단 45년 만에 통일을 이루어냈습니다. 독일 통일 과정에서 남과 북의 상황이 많이 다르기는 하나 동족끼리 서로 죽이고 죽임을 당한 경우는 동일은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참고해야 할 두드러진 교훈은 서독의 경우에 통일 정책은 정권을 초월해서 지속적 있게 다루어졌고 여당, 야당이 공유했던 사실이 우리가 배워야 할 점입니다. 우리의 경우는 정권이 바뀌면 과거의 모든 것은 무효이고 다시 시작해야 하고 그리고 이제의 여는 나 몰라라 하고 어제의 야는 이제 우리가 다시 시작한다고 법석이니 국력의 소문은 차지하고라도 국제적인 신의는 스스로 져버리는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 국가의 채통이 유엔을 비롯한 국제무대에서 말이 아닌 것은 물론 독일에서 배운 교훈처럼 민족의 문제, 한반도의 평화정착에 관한 이슈만은 정권을 초월하여 지속성 있게 꾸준히 연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지금이라도 여와 야는 이 문제만은 같이 얼굴을 맞대고 국민의 대다수의 염원에 맞게 행동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한반도 평화정착의 문제만은 여야가 같이 동참해야 합니다. 정전 60년이 된 금년부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만들기 위해 1975년 헬싱키에서 동서독이 평화협정을 체결했듯이 현 정부의 한반도 프로세스가 한반도 평화협정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동북아의 일본, 중국, 소련은 물론이고 육자회담의 당사국들과 또 유럽연합을 비롯한 유엔 회원국들을 동원하여 우리 상황에 맞는 틀 속에서 한반도 평화 구축의 국제적인 협력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인도주의 원칙에 입각한 식량 원조입니다. 국제적십자사 운동의 창시자인 앙리 뚜낭은 제네바의 돈 많은 실업가로서 잘 알려져 있는 주네바의 컨벤션, 소위 제네바 조약의 창시자입니다. 그는 돈이 많은 사람으로서 1855년 당시 이태리 북부 솔페르노 지역에서 이태리의 피몬공화국과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과의 전투에서 부상병 치료가 돈을 더 버는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느껴 프랑스와 오스트리아 부상병을 막론하고 1862년에 치유하면서 쓴 1862년에 일기책, 소위 불어로 얘기하면 Un souvenir de Solferno라는 회상의 글을 써서 강대국의 대통령에 보내서 전쟁은 어느 경우도 피해야 되지만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난 경우에는
부상병을 치유하는 의사와 간호사의 인권은 지켜져야 한다는 적십자 정신을 창시하였습니다. 그 후 제네바 조약은 더욱 발전, 육상, 해상, 그리고 포로, 그리고 가족들 인권까지 가봐하게 됩니다. 이 정신은 유엔의 기저 이념이 되었고 진정한 평화를 말하거나 어느 국가들이 분쟁 상황에서 평화 정책을 추진할 때에 이 가이드라인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적십자 운동의 원칙들은 인도주의, 불편부당성, 중립성, 독립성, 자발성, 봉사, 하나의 운동, 만인 공유성으로 그 고유한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적십자 운동은 정치적인 역학관계에서 자유스러워야 하며 적십자사가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느냐 않느냐가 그 나라의 선진 척도를 가늠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북미와 서구 유럽 국가의 적십자 운동이 정치권이 하지 못하는 화해의 사도로서 칭송받는 반면에 개발도상국들의 적십자사가 정치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므로 많은 원망을 듣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미운 정권이지만 굶어 죽어가는 북녘에는 식량이 지원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수긍하는 인도주의 법입니다. 선진국 도약에 진입하려고 애쓰고 있는 우리나라의 채통이 말이 아닙니다. 한국 적십자사는 무엇을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권 차원에서 북이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저도 이해를 할 수 없지는 않은, 그러나 대치를 계속하고 있다 손 치더라도 그것에서 태어난 죄밖에 없는 우리와 같은 피를 나누었고 같은 얼굴을 가진 동포가 굶어 죽고 있는데 한국 적십자사는 인도주의 원칙에 입각한 식량 원조에 앞장서지 되지 않겠습니까? 앙리도낭의 그 순간 인간에는 남과 북 어느 적십자사에도 찾기가 힘듭니다. 북한의 적십자사에서는 도저히 기대할 수 없다 손 치더라도 남한은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원칙이 입각한 북한의 기근 퇴치는 궁극적으로는 양쪽 정부의 대치 국면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한반도처럼 복잡한 국제역학 구조 속에서 평화 정책을 끌어내야 하는 상황에서는 적십자사의 역할뿐 아니라 민간 차원의 제2의 제3의 채널이 가동될 수 있도록 정부는 용기를 주고 이를 송원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정부의 제1트랙이 가동 안 됐을 때는 제2트랙, 제3의 트랙 민간인들의 교류가 이를 보완하도록 해야 합니다. 독일의 분단 45년간 서독이 교회를 통해 그리고 서독의 NGO들을 통해 동독과의 교류를 성원한 이에서 우리는 많은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북의 현 상황은 상상을 초월하는 식량난에 허덕여 있습니다. 굶어 죽어가는 동포들을 배불리게 하는 것은 인도주의 원칙이 아니더라도 사람의 도리임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묵상. 우리의 통일부는 국방부 외교통일부의 일을 해서는 안 되며 통일부의 고유의 임무는 늘 중요하다고 정부 내에서 외롭지만 큰 목소리를 내야 하며 국민은 이러한 통일부의 중요한 역할에 큰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독일 통독의 과정에서 우리의 통일부에 해당하는 소위 독일말로 Das Ministerium für Innere Beziehungen 전체 과정 속에서 여당 속의 야당이었지만 국민은 그것을 잘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긴 안목에서 통일로 가는 길에는 그들의 임무가 그래야 한다는 인식과 공감대가 국민 사이에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 정착 이후 자연스럽게 통일을 해야 합니다. 북에서 자유를 갈구하는 우리 동포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남한은 육로에 관한한 고립된 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도입니다. 이를 극복, 대륙으로 뻗어 국력의 배가를 위해서도 통일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국가의 안보를 튼튼히 하면 어느 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야 합니다. 우리도 안보를 더욱 다져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 내에서 통일부만은 먼 안목으로 제2의 제3의 창구 역할을 유도해야 합니다. 인도주의의 실천, 화해를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창조 및 집행, 인도주의 식량 지원을 위한 남북 국민의 신뢰 구축의 지속, 열악한 북한의 보건, 건강 문제 등등이 프로그램화돼서 통일부의 고유한 업무 속으로 다리를 내려야 합니다. 먼 훗날 통일된 후에 북녘의 국민들이 역시 통일부의 업적에 감사할 수 있는 제2의 제3의 관계를 만들어야 하고 시민 차원의 교류 협력을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독일의 양독성이 지금도 동서독 시민들에게서 존경받는 이유를 우리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합니다. 다시 독일의 경험으로 가보십시다. 작년으로 통일이 된 지 22년을 맞는 독일이 현재 통일 이후의 자신들의 상황을 분석 얘기하는 논문들을 자주 저에게 보내와서 저는 그걸 읽고 있습니다. 많은 곳에서 민간 차원의 신뢰 구축이 부족했다고 고백들을 합니다.
아직도 그들은 통일 22년 후인 지금도 일국가 두 민족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1967년에 처음 독일에 유학을 가 있을 때에 이미 동서독은 65세 이상의 시민의 직계가족이 상대방 국가에 거주할 때에는 비자 없이 60일 이상을 체육해 한다든지 편지 서신 교환,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시청 가능, 크리스마스에는 동서독 장벽보다 높은 빌딩에서 동서배려린 시민들이 얘기하고 환호하며 선물을 교환하는 것을 저는 직접 목격한 바 있습니다. 나는 당시에 우리의 남북의 대치를 생각하면서 이런 세상도 있는가 하였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동서독인데 통일 이후에 22년이 지난 오늘날 실내 구축 프로그램이 아직도 부족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저는 금년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프랑스 낭뜨에서 유엔의 무슨 회의에 가서 발제 강연한 이후에 독일 엘베강의 르네부르크에 동서독 국경 초소를 다녀왔습니다. 그곳 지방 공무원인 면장은 저를 주후가 안내하면서 진정한 의미의 동서독 국민의 매끄러운 사회 통합은 앞으로 30년은 지나야 가능하다고 저에게 증언을 했습니다. 많은 논문에서 두드러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점들을 우리가 배워야 하기에 몇 가지를 제가 나열해 보겠습니다. 통독이고 서독마루크와 동독마루크 1:1로 환전했던 정책이 잘못됐다. 동독 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통일 다음 날부터서 서독 임금의 80%를 지불한 게 인플레이션을 400% 오르게 했다고 고백하면서 후회합니다. 서독은 또 동독의 인프라스트럭처를 70% 이상 사용할 수 있다고 계산하면서 통일 비용에 반영했는데 17%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나머지는 쓰레기였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서독은 통일 비용이 막대하게 지출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동독을 길거리를 가다가 넘어진 어린애로 비유한다면 그들이 넘어져 엉엉 울 때에 그들에게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스스로 일어나 걸음마를 걷는 방법을 가르쳤어야 하는데 급한 나머지 자만하면서 서독의 등에 업고 동독이라는 우는 어린애를 22년간 그들 대신 등에 업고 뛰어왔음이 잘못이라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교훈은 지금이라도 우리는 북을 스스로 걷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도주의에 맞는 식량 지원을 멈추지 말고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언젠가는 통일 후에 우리와 같이 살아야 되는 북녘의 동포가 키와 무게가 우리보다 못해서 부양하는데 더욱 많은 것들이 나중에 소모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길게 보면 통일 후에는 다 같이 손잡고 선진 한국의 도약을 실천해야 되는 우리의 동포들이기 때문입니다. 긴 안목의 정책을 세울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체면을 깎아내리는 일은 화해와 대화를 하겠다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군사훈련을 고집한다든지 또는 풍선을 보내서 상대방의 신경을 곤두세우게 하는 일은 긴 안목으로 한반도 평화정착과 그 후에 올 자연스러운 통일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못하겠습니다. 서독은 어느 경우도 동독의 채통을 지키려고 꾸준한 정책을 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한반도 문제 해결의 당사자가 남과 북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소모적인 힘겨루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동시에 북한이 평화와 교류 협력의 대상이고 궁극적으로는 통일의 당사자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도 대화 노력을 중단해서는 안 될 것이고 강대국들의 전술이 한반도 평화 정착과 많은 경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하고 남과 북의 주도권을 유도해야 합니다. 네 번째 묵상하겠습니다. 금년이 분단 68년이요 경술국치가 103년 지내는 해입니다. 그전에 우리나라는 1000년 이상을 통일된 하나의 나라로 평화스럽게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역사의 기록 중에 많은 교훈들이 지금의 우리에게 많은 점을 시사합니다. 경술국치로 우리가 일본의 속국이 되기 5년 전에, 그러니까 1905년에 탑트 가수라 협약이 미국과 일본 사이에 맺어졌습니다. 당시에 쉬쉬하던 이 비밀협정은 1924년에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내용은 미국이 필리핀을 식민지화하는 것을 일본이 묵인하고 일본이 한반도를 장악하는 것을 미국이 승인하는 내용입니다. 이로 인해 을사보호조약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화하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미국과 일본은 한반도 분단에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의 못난 점도 여기에 가세했다는 것을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육자회담의 강대국 4개국 모두가 한반도 분단에 책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보다 더 절실한 평화정착, 통일에 대한 염원을 강대국들이 갖고 있다는 허상에서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우수성은 강대국들의 각축장을 초래하였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각대국들 사이에서 고도의 숙련된 냉철한 외교력을 발휘해서 미소 중일 4강의 협력하에 평화협정, 평화통일을 달성해야 하는 이중의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독일처럼 여당, 야당이 늦었지만 함께 협력하는 시스템 구축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프로그램은 서로 의견을 달리하면서 대치를 할 수 있지만 한반도 평화정책과 통일만은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가야 합니다. 독일의 경우는 1945년 분단 이후 통일 22년이 지난 오늘까지 정권을 초월해서 했다는 건 앞에서 말씀드렸고, 역시 사회민주당, 기독교민주당, 그리고 자민당 3당이 꾸준하게 지금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1975년 헬싱키에서 미국, 소련, 카나다 포함해서 유럽 33개국이 동서도 포함해서 35개국이 아까 얘기했던 불가침 조약을 체결했다는 것도 우리들이 물론 알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독일과 한국은 다른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저에 흐르고 있는 철학적인 사상이라든지 꾸준한 생각이라든지 여와야가 합하는 문제들은 우리들이 지금이라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만 선진국의 국민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묵상하겠습니다. 소통의 문제를 살펴보십시다. 일국가 그리고 한 사회의 건전한 발전은 합리적인 보수와 이성적인 진보가 매끄럽게 화합했을 때 가능합니다. 이것이 민주주의가 잘 작동되는 선진국들의 본보기입니다. 우리의 경우는 다수의 합리적인 보수 세력과 다수의 이성적 진보 세력이 안타깝게도 소수의 완고 보수와, 죄송합니다만 꼴통 보수라고 내가 했는데, 보수와 소수의 파괴적 진보 세력에 가려져서 침묵으로 일관되는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새와 비행기도 두 날개로 날아갑니다. 이 두 개의 그룹, 즉 합리적 보수와 이성적 진보 세력은 같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과감하게 이 두 세력의 합리적 대화를 위해서, 소통을 위해서 다리의 역할을 자처해야 됩니다. 그들 사이에 당당히 서는 것입니다. 그들 사이에 서라. 그리고 양측의 대화를 이끌어가라. 그리고 이 길은 어렵다. 가운데 서서 샌드위치가 된다. 종종 회색 분자도 되고 수종주의자고 오해를 받을 때 있다. 그러나 장래에는 큰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이 길만이 선진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 다리의 역할이 작동해서 이 두 개의 그룹들이 소통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머물지 말고 마치 헤겔이 말한 테세, 안티테세, 신테세처럼 정반합의 이론을 통해서 제3의 길이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연세대학교 우리 학생들도 가르쳤고 이화연세 지금도 가르치고 있습니다만은 서울대학이고 우리 학생들에게 전체 가르치면서 Between and Beyond다. 이건 내가 돌아가신 강원용 목사님을 모시고 크리스천 아카데미 활동을 할 때에 부원장으로서 했었던 것입니다.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가운데 서는 사람들이 우리 스스로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대로 가다 가면 한국은 선진국 도약을 하지 못할 지금 가능성이 많이 없습니다. 돌아가신 함석헌 선생님 그리고 김재준 목사님, 강원용 목사님들이 실천하는 제3길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모두는 이 3의 길을 걷는 것과 함께 제가 늘 주장하는 2분지 1 운동을 해야 됩니다. 나의 절반을 깎은 곳에 상대방의 깎여진 절반을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산수에서 1 더하기 1은 2이나 2분지 1 더하기 2분지 1은 하나가 되듯이 하나가 되려면 나를 절반으로 줄여야 합니다. 결혼한 부부의 관계뿐만 아니고 남북의 평화 그리고 통일로 가는 길이 이래야만 합니다. 2분지 1로 줄여진 남쪽에 2분지 1로 줄여진 북쪽이 들어올 때만이 상징적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화해의 2분지 1 운동입니다. 상징적이지만 우리 모두는 2분지 1 운동의 실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 7,500만의 염원인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통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동북아 평화 번영체 탄생에 남과 북이 손을 잡고 공헌할 수 있고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때가 그때가 될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물 좀 먹고. 30분 내에 끝낼 수 있을 것 같으니. 마지막으로 제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동북아 평화 공동체입니다. 인류의 문자 기록 역사는 3520여 년으로 추정되며 인간은 이 역사 동안 280여 년만을 전쟁 없는 평화스러운 해로 살았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근 95% 이상의 인류 역사를 전쟁을 치르느라 허송세월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역사는 전쟁과 폭력으로서 평화가 올 수 있다는 한편의 사람들과 전쟁과 폭력은 결코 진정한 참 평화를 보장해 주지 않을 뿐더러 혹 평화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거짓이고 오래가지 않는다는 다른 한편의 사람들의 대치의 역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지역주의에 입각한 공동 번역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가까이 아세안 10개국은 오래전부터 이제 동티모르가 들어오면 11개국이 될 겁니다. 상호 협력하고 공동 번역의 틀 속에서 통상, 안보, 사회 발전을 나름대로 구상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미는 모든 국가들이 남미 공동체의 탄생을 위해 서로 협력하는 추세이고 아프리카는 이미 서브리준으로 갈라져서 오래전부터 전쟁과 종족 간 갈등을 극복해보자, 아프리카 사람들의 단계를 위한 발전을 해보자는 여러 가지 컨퍼런스를 도처에서 가동 중에 있습니다. 특히 지역 공동체의 모범이 되고 있는 유럽 공동체는 우리의 동북아시아 평화 정착에 많은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근세 서양사에서 헤게모니 쟁탈전을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독일과 프랑스는 공동 번영밖에 살 길이 없음을 터득하고 베네룩스 3국과 이탈리아와 함께 구주 공동시장 건설의 당시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6개국은 1958년에 유럽연합의 창설 국가로서 시작하여 현재는 28개국이 유럽연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는 부자인 나라이기 때문에 명목상 가입을 않고 있지만 거의 모든 분야의 조약에 가입해서 회원국처럼 협력하고 있습니다. 다양성 속의 일치를 내걸고 공동 번영, 공동 안보, 공동 협력의 뚜렷한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지난달에 박근혜 대통령의 시진핑 주석과 합의한 동북아 평화 공동체 구상에 전적으로 찬사를 보냅니다. 이상해서 우리는 역설적으로 동북아 공동 번역의 당위성을 우리들이 처해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면서 그 필연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공동의 번영이라 하면 동북아 평화 정착을 위한 집단 안보의 개념을 말합니다.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군비 경쟁의 첨단을 걸으면서 국가 안보를 우위에 내세우는 동북아의 나라들이 바로 우리들의 얼굴이고 우리 이웃 나라의 얼굴들입니다. 국가 안보를 뛰어넘어 지역 안보로 가야 합니다. 지금 세계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이 동북아에서는 일본과 중국의 경쟁을 부추기는 역할이 아니고 동북아 전체의 평화 정착에 기여하는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해야 합니다. 중국과 일본의 힘겨루기 그리고 많은 분야에서 헤게모니 쟁탈전도 구주 공동시장을 기초한 유럽연합에서 프랑스, 독일이 경쟁에서 공조로 탈바꿈했듯이 그리고 이 두 나라가 유럽 안보를 나토 속에서 지역 안보로서 발전시키네 기억했듯이 우리도 이것을 따라가야 됩니다. 꼭 유럽의 모델이 아니라도 일본, 중국, 한국, 북한, 몽고, 대만이 같이 협력하는 동북아식의 집단 안보로 거듭나도록 서서히 그 운동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요원한 얘기 같습니다마는 이 공동 번영의 틀에 한편으로 일본, 중국 그리고 한국 사이의 해결 못하는 국경 분쟁의 문제들도 동시에 해결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프랑스와 독일과의 국경, 그다음에 독일과 스페인, 독일과 폴란드와의 국경, 독일과 체코슬로바키아의 국경 분쟁이 유럽 공동체 속에서는 이제 다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것도 우리들이 또 봐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가 우선 경제 분야에서 각국의 특성을 살리면서 각국이 협력하는 모델의 창출을 해야 됩니다. 상호 보완을 위한 경제 공동체입니다. 세계는 지금 경제 지역화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동북아 경제가 지역 경제를 하면 세계 제1의 경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둘째는 일본의 헌법 구조 평화조약을 동북아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운동입니다.
이 구조를 동북아 평화 정신으로 승화시키는 운동을 일본 헌법 제9조는 2차 대전의 비극에서 나온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고백이기 때문에 공동 소유가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 평화를 사랑하는 동북아의 시민들이 상호 협력하는 게 절대적입니다. 일본의 평화 애호가들이 외롭게 싸우고 있는데 동북아 평화 세력이 공동으로 연계하여 평화 정착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하고 해당국 정부들이 눈을 뜨도록 만들어 가야 합니다. 셋째는 일본과 북한의 관계 정상화입니다. 어찌 보면 이 두 나라의 외교 정상화가 남북한의 신뢰 구축에 바탕을 둔 미래의 남북한 정상화만큼 동북아 평화 정책의 중요한 촉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 2002년에 고이즈미 총리의 평양선언의 정신을 살리는 것입니다. 현재는 일본인의 납치 문제와 북한의 핵 문제로 다 보상되어 있습니다마는 먼 훗날 육자회담이 성공하고 북한 일본의 대치 상황이 한계에 도달하면 일본 북한의 관계 정상화가 동북아 평화 그리고 남북한 평화 정책과 동시에 동북아 전체의 평화 정책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일본도 이제 세계 제3의 경제 대국에 걸맞는 세계적 역할에 눈을 뜨셔야 합니다. 넷째는 북한의 개방입니다. 79년 등소평야 해안으로 중국은 개방 정책을 선포했고 이제 34년을 맞이했습니다. 중국이 그간 이루어놓은 것은 눈부신 발전이고 이제 기아도 다 해결이 되고 말았습니다. 2008년 올림픽을 성공리에 마친 중국은 제2의 도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중국처럼 북한식의 세계 속의 이론으로 도약해야 합니다. 1995년 이후부터 자연재해 때문에 시달려온 북한은 지금도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비핵화의 쟁점이 해결되면서 북한이 가해지고 있는 경제제재가 풀리게 될 것이요 북한은 중국의 모델처럼 세계의 일원으로서 당당히 서야 합니다. 그러면서 동북아 평화 공동 번영을 위한 공동체는 탄력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지만 북한도 세계의 일원으로 하루빨리 나와야 합니다. 동북아 공동 번영의 평화 공동체를 위한 시작은 쉬운 일부터 실천돼야 합니다. 고비 사막에 나무를 심어서 황사에 시달리면서 동북아시아가 해방되는 문제라든지 에비앙 프로라고 얘기하는 소위 조류독감에서 우리들이 미리서 예방한다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쉬운 일부터 유럽 공동체가 시작했었던 55년간의 역사를 우리들이 배워야 합니다. 이상해서 우리는 동북아 평화정착이 시작할 수 있는 몇 가지 요인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수상의 정상회담에서도 이 동북아 평화 공동체, 안보 공동체에 대한 뜸이 지금 들이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시민들도 북돋아서 그 길로 계속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 우리 일본의 평화 헌법을 지금 고치려고 하는 일본 내의 운동들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한국, 중국 모든 시민들이 합해서 이걸 못하도록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유럽 공동체 27개의 나라들이 55년 동안 서로에 조금씩 양보하는 것도 우리들이 배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대치 국면을 조장하는 모든 세력들에게 그래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하고 그러고 우리들이 화해의 천사를 돼야 됩니다. 21세기의 화두인 평화와 화해 그리고 양보의 신앙 고백이 한반도에 그리고 동북아시아에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얘기한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걸어가신 평화의 사도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화해의 실천자가 되어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30분) 이내에 주제 발표를 하셔야 된다는 그 역사적 사명을 잘 감당해 주신 우리 박경서 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박경서 박사님께서는 그 동서독 분단 시절에 서독 괴팅엔 대학에서 유학을 하시면서 박사학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를 거쳐서 WCC 세계교회협의회 아시아국 국장도 역임하셨습니다. 이런 세계적인 지평에서의 그 경험들을 충분히 오늘 발제에 담으셔서 좋은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박경서 박사님께서는 그 6가지 묵상을 통해서 의미심장한 제안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동서독 분단 당시 서독은 정권을 초월해서 여당과 야당이 통일 정책을 공유하며 국제사회를 설득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정부의 한반도 프로세스도 육자 회담의 당사국들과 유로연합을 비롯한 유엔 회원국들의 협력 속에서 한반도 평화협정을 이끌어야 함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둘째로 인도주의 원칙에 입각한 식량 원조가 적십자사 등 민간 차원에서 정치 논리와 상관없이 이루어져야 함을 제안해 주셨고요. 세 번째로 통일부는 평화 통일을 위한 고유한 책무를 흔들림 없이 주도해야 하고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은 강대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남과 북 자체에 있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함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로 남과 북의 대치 국면을 신속히 수습하기 위해서 정상회담을 개최해야 하고 한반도는 비핵화되어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전쟁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한테 많은 시사점이 되는 부분인데요. 합리적인 보수와 이성적인 진보가 서로 소통하는 것 가운데 제3의 길, BNB, Between and Beyond를 통해 평화, 정의, 환경보전, 인권을 핵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에 도달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자신의 반을 비워내는 화해의 2분의 1 운동이 필요함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양성 속의 일치를 내걸고 공동 번영, 공동 안보, 공동 협력의 성과를 이룬 유로연합처럼 일본, 중국, 한국, 북한, 몽고, 대만 등이 동북아 평화 공동체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함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다시 세분화시켜서 동북아 경제 공동체의 구성, 일본 헌법 구조 평화 조항의 공유, 일본과 북한의 관계 정상화, 북한의 개방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네 분의 토론자들이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여기 순서 우리 소개한 대로 첫 번째 토론자는 일본 다게사다 히데시 우리 연세대학교 지금 교환 교수님이십니다. 개요대학 법학부를 졸업하고 일본 방위연구소에 입소해서 지역 연구자로서 한반도 안전보장 문제와 남북 관계 등을 전문으로 연구하고 계십니다. 저서로 주요 저서 몇 가지 소개하면요. 두려운 전략가 김정일, 북한 심층 분석, 일본의 외교 정책 결정 요인 뭐 이런 중요한 저서도 내셨는데요. 먼저 히데시 교수님 토론을 청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타케사다라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일본에서 왔습니다. 코멘트 10분입니까? 5분, 10분? 10분 네, 감사합니다. 발표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하는 말씀 저기 경상남도 남쪽에 사투리가 있어가지고 일본인이지만은 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연세대학교 2월까지 국제 캠퍼스에서 가르치고 지금 동북아시아 국제전략연구소 개건연구원으로 있고 내년 봄부터 일본에서 대학교 교수로 일본으로 돌아갑니다. 오늘은 아주 인상이 깊은 발표를 박 대사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코멘트를 하는 것이 아주 힘듭니다. 그리고 요즘에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동북아시아 문제는 일본어를 빼고 토론을 합시다.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초대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고 내가 여기 와서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고 궁금해가지고 여기 왔습니다만 여기저기 명함을 이걸 좀 보고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준비한 곳은 49페이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 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첫 번째는 박 대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라파 공동체 많은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 아주 동감입니다. 그리고 동북아시아에서 몽고 같은 나라도 포함시키면서 우리가 여기 평화를 좀 정착하는 방법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지적으로 하셨다. 그렇게 제가 그리고 제가
싶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 개 있습니다만은 아직 지금 더 5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만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 번째는 역시 아까 저기 농담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지역 동북아시아에서 북한 문제, 북한 인권 문제 그리고 앞으로 통일을 향하고 우리가 어떻게 경제 교류를 여기서 이 지역에서 해야 될까라고 우리가 토론할 때 역시 미국하고 일본하고 중국하고 한국하고 러시아하고 북한 6개 나라가 중심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 동북아시아 문제는 그 뭐 미국하고 중국하고 한국이 협조하면서 북한 문제 토론합시다. 말도 안 돼요. 네, 뉴스도 어저께부터 나와 있듯이 자민당 잠의원 선거에서 완전히 이겼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내가 어느 정당에 투표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은 장기 정권이 될 것입니다. 일본 아베 정권. 아베 정권을 싫다고 박근혜 정권이 말씀하신다면 5년 동안 정상회담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드바이저로 아베 정권에 있고 의원회 의원도 있고 한 달에 한두 번씩 보고서를 내고 예를 들어서 지난주 연세대학교 국제회의실에서 이런 토론을 했다. 그럼 보고서도 제가 씁니다. 직접적으로 그 정책 담당자한테 제가 보고서를 좀 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역시 이 지역에서 6개 나라를 중심으로 하면서 박근혜 정권은 물론 역사 문제 그리고 일본 그 과거사 문제, 위안부 문제, 한국 입장하고 일본 입장 완전히 그 뭐 거리가 있고 차이가 있고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대화를 하고 장관급 회의도 하고 외교부 장관급 회의도 하고 정상회담도 하면서 어떠한 식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느냐를 좀 토론하면서 정부 그 담당자가 그 토론하면서 우리가 해결을 좀 해야 됩니다. 근데 먼저 그 과거사에 관해서 반성을 하지 않는 한 그 정상회담을 가질 수 없다. 아주 우리가 좀 이상한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듣기에는 아베 수상은 그런 입장을 한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한 우리도 일본도 우리나라도 제가 우리나라 할 때는 한국이 아니고 일본입니다. 우리나라도 정상회담 하자라는 말 하지 않겠다. 그런 말을 요즘에 합니다. 아주 아깝지 않습니까? 이 회의실에서 여러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오늘 오전부터 많이 나왔습니다. 그럼 가지고 우리가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한테 보고를 하고 대화를 시작해야 됩니다. 동북아시아에 있어서 그 일본어를 빼고 합시다라는 정책을 버리는 것이 제 어드바이스 하나입니다. 또 2분만 남아 있으니까 이 회의실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사회자입니다. 일본밖에 안 남았단 말. 그리고 일본 여기 젊은 학생들도 있으니까 제가 한국에서 대학교 학생들한테 강의를 한 일이 많습니다. 근데 학생들한테 일본 사람라고 듣고 동물로 말하면 어떠한 동물을 상상해요? 그럼 제가 질문을 합니다. 꼭 질문을 합니다. 교실에서. 근데 100명 학생 있으면 다 같은 대답을 해요. 여우다. 마음속에 있는 거하고 말하는 거 다르다. 꼭 배신한다. 그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일본은 통일을 진심으로 마음속에서 원하고 있고 제가 여기 코멘트 문장에 제가 썼습니다마는 7조 원 한국 돈으로 해마다 그 돈을 쓰고 제1미군 그 주류비 비용 코스트로 우리가 내고 있습니다. 한반도 통일이 되고
그리고 통일되기 전에도 그 뭐 긴장 완화가 일어나면 그런 주한미군 그 예산도 그 삭감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비 그 방위비 부담 아주 큽니다. 그리고 한반도 유사시에는 그 일본에 있는 그 9개 미군 기지가 UN 기지로 바꾸고 뭐 수원, 오산, 뭐 평택 거기 뭐 먼저 북한은 공격하지 않습니까?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가 UN 기지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한반도 유사시는 일본이 제일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걸 좀 이해를 하시고 지금 한일 관계를 개선해야 됩니다. 한국 사람들, 한국 사회, 한국 안전을 위해서 한일 관계는 개선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닥계사다 히데시 교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많은 토론 준비를 해주셨는데 시간상 간단하게 핵심만 몇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 일본이라는 국가가 결코 소홀히 돼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겠고요. 특히 오늘의 아베 정권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면 남북 관계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 실질적인 어떤 결실을 거둬내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 충분히 고려하면서 관계를 형성해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신 대로 일본은 여우가 아니다. 일본은 현실적으로 남북 분단으로 인해서 상당한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부정적인 그러한 영향들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일본 역시도 한반도의 어떤 이 분단 해소 나아가서는 어떤 그 평화 정착에 상당히 어떤 그 기대하고 있고 또 기여할 준비도 충분히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째 토론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엠마누엘 페스트라이시 교수님이십니다. 지금 경희대 교수님이신데요. 예일대, 도쿄대, 하버드대를 졸업하셨고 이후 일리노이대, 도쿄대, 펜실베니아대, 조지 워싱턴대를 교수를 거쳐서 현재는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로 계십니다. 이분께서 영어 저서를 내셨는데 더 옵저벌 뮌데인 중일 고전 소설의 세속성 비교 관찰 뭐 그런 내용의 이제 영어 저서를 내셨고요. 그리고 우리말을 영어로 옮긴 책이 있는데 더 노블스 오브 박지원 그러니까 연암 박지원의 단편 소설을 역시 영어로 번역을 해서 출판하신 놀라운 분이십니다. 이제 토론해 주실 텐데 또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 교수님의 그 논문을 아주 재미있게 인상 깊게 잘 읽어봤습니다. 잘 들었고요. 글은 간단하게 영어로 하나 제가 사실 어떤 언어로 할 것인지 잘 몰라서 제가 먼저 영어로 보냈지만은 간단한 제 소감을 소수하겠습니다. 특히 박 교수님의 참 영감 있게 그 핵심 문제를 지적해 주셨고 아주 깊은 인상 받았어요. 특히 요즘은 북한 문제를 좀 미국 사람입니다. 미국 사람이지만은 오늘 와서 뭐 특별히 미국에 대표하는 그런 자리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는 북한 문제를 토론할 때는 북한이 이 세계 그런 그 무슨 international community 그 세계 그런 공동체의 그 이런 기준이나 그런 표준에 따라 하면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그런 전제를 갖고 사람이 토론해요. 근데 제가 박 교수님의 그 논문을 좀 읽어보면서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그 정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북한이 여러 가지 조건을 만족받아야 되는 거 아니고 전 세계의 그 시스템 자체는
기초부터는 다시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 남북의 분당은 사실은 이 냉전의 그런 시대의 잠재는 아니고 현대 시스템의 좀 약간 불합리적인 그런 결과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박 교수님의 그 말씀 잘 들었고 상당히 용기에 대해서는 경의도 표합니다. 그래서 이거 좀 깊이 생각하면은 제가 특히 그 드라커 그 유명한 그 경영학 그 박사 그 피터 드라커의 그 말씀 좀 떠올랐어요. 그분이 옛날 유명한 그런 명언이 있지만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말자. 그래서 don't solve problems. 새로운 기회, 새로운 전망을 찾자. 그래서 pursue new opportunities. 그 뜻은 어떤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집착하면은 문제가 영원히 해결할 수 없어요. 많은 경우를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아마 전 세계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북아 이렇게 아까 그 박 교수님 말씀하신 동북아 평화 공동체라는 큰 의미에서는 우리 세상을 다시 뛰어난 상상력하고 창의력을 갖고 새롭게 만들고 그렇게 하면 그런 과정에서는 아마 남북 그 분담이 저절로 자연스럽게 해결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특히 환경 문제하고 그 다음에는 이런 노동 문제, 그다음 뭐 노동 문제는 어떤 의미에서 그 빈부격차 문제하고도 연결되고 있고 그쪽에선 오히려 좀 집중하면 좋겠다고 말씀하셨고 저도 대단한 동의입니다. 왜냐하면은 환경 문제는 안보를 생각하면은 동북아에서 환경이 분명히 가장 큰 안보 위협이 있고 그걸 해결하려면은 분명히 공동체에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나라가 해결할 수 없고 그 다음에는 우리 막대한 그 국방 예산이나 그거를 사실은 환경 관련해서 쓰는 부분이 거의 없다고 알고 있고 상당히 그런 좋은 말씀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영감 있게 그 다음에 사람한테 그런 영감을 주는 그런 새로운 비전을 펼치고 또 많은 사람을 설득하면은 좋고 그런 의미에서는 그 남북이 가려있는 벽이 그 wall이나 우리는 강제적으로 그 붙인 거 아니고 그거는 스스로 필요 없으니까 떨어질지는 몰라요. 그런 의미에서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얘기 있지만은 제가 말하는 것보다는 여러분하고 같이 대화하는 것은 나을 것 같아서 여기서는 제가 좀 짧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페스트라이시 교수님 토론해 주셨는데요. 대개는 이제 우리 박경서 박사님의 내용을 충분히 공감하신다는 선에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마 영어로 토론을 하신다면 굉장히 자유롭게 많은 말씀을 하셨으리라고 보는데 오늘 공용어를 한국어로 선택한 결과 좀 토론이 좀 미진했다라는 부분도 생각이 되는데 아마 또 전체 토론을 하면서 많은 부분 또 보완을 해주시라고 봅니다. 세 번째 토론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중국의 이춘복 성균관대 교수님이십니다. 중국 남계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하셨고 우리 연세대학에서 정치학 석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주요 연구 분야는 중국 정치, 민족주의와 동북아 국제관계, 중국의 한반도 정책과 한중, 북중 관계 등입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전문가이고 또 식견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되는데 또 귀한 토론 박수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춘복입니다. 오늘 정말 한국어가 이렇게 공용어로 돼서 발표를 하게 되니까 좀
감개무량하고요. 사실 내일 뭐 경희대에서 회의가 있는데 세계 역사 NGO 대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부여받은 역할은 중국의 입장을 대변하기 때문에 조직위 측에서 중국어로 좀 발제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받았는데 저는 사실 지금 한국어가 더 편합니다. 오늘 뭐 이 발휘하는 것도 아마 이쪽이 한국어로 하기 때문에 좀 더 자신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보면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연구소가 상근 체제라 제가 좀 늦게 왔는데 마지막에 총장님들 이런 얘기하는 것도 듣고 들었는데 정말 이 통일을 갈망하는 염원이 너무나 크다. 또 북한에 대한 그런 현실적인 고민이나 이런 사랑이 너무 크다는 것을 정말 느꼈고요. 그러니까 사회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우리 이 세션이 육자회담에서 북한을 뺀 육자회담이다. 그래서 상당히 저도 오늘 발제를 하면 상당히 무겁습니다. 의장국이라서 다행히 이제 저 북한에서 오지 않아서 중국이 의장국인데 눈치를 가장 보는 게 북한인데 다행히 북한이 없어서 제가 부담은 좀 덜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박 대사님 저 지금 발제하신 내용에 대해서는요 저는 정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유럽의 그 헬싱키 프로세스부터 해서 독일 통일의 과정이나 그다음에 이제 그 신뢰 구축의 중요성, 인도주의 문제, 그다음에 평화협정 체결의 문제, 이걸 한반도를 넘어서 동북아까지 확대를 하자 하는 또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북한이 스스로 걸을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이런 상당히 이제 이런 부분은 저로서도 상당히 공감하고 아마 중국의 입장에서도 학자분들이나 정책을 입안하는 그런 분들로서도 상당히 공감할 수밖에 없는 주장이지 않느냐. 그래서 북한을 교류와 협력의 대상 이걸 넘어서서 통일의 대상으로 간주해야 된다는 이랑은 진짜 말 마디마디가 상당히 귀감이 되는 그런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 또 글을 쓰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그 받아들여서 좀 학구적으로 제가 글을 쓰는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그 연장선상에서 제가 뭐 박 대사님 이 발표에 특별한 이의나 이걸 가진 게 아니라 다만 부여받은 역할에 따라서 제가 중국의 입장을 이 한반도 통일이나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좀 설명을 드리고 그런 선에서 제가 역할을 좀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입장에서 이 한반도는 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사실은 동북아 전반의 평화와 안정의 시금석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고 임진왜란이나 청일전쟁도 그렇고 6.25 전쟁도 그렇고 그래서 한반도가 요동이 치면은 사실은 동북아의 안정이 깨진다. 그래서 중국 자체도 한반도에 개입을 해서 사실은 좋은 그 결과를 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그 왕조의 교체나 뭐 요동 혼란까지 이어지는. 그래서 상당히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북한에 뭐 이런 사태가 나가면 중국이 개입하지 않겠냐 이런 걸 하는데 저는 사실은 누구보다도 남한만큼이나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바라는 그 입장도 중국이다. 그래서 그런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중국에서 판단하는 거는요. 현재 남한과 북한 간의 그런 경제력의 그런 현격한 격차나 그 정치 경제 체제 이질성이나 이런 안보 대립 이런 걸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 한국 주도의 통일은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이 통일이 어떻게 전개될 거냐 여기에 통일의 전개 과정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최대한 줄이자 하는 게 이제 그런 중국의 입장이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기본적으로는 이제 중국의 기본적인 입장은 투 트랙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북한의 3차 핵실험까지 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비핵화하고 그 사실의 북한의 정상국가화. 그래서 요거를 좀 투 트랙으로 동시에 좀 추진을 하자. 그래서 비핵화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게 북미 대립이겠죠. 미국의 북한에 대한 적대시 태도라든지 북미 수교 이 부분하고 북한의 이제 비핵화. 그래서 이 비핵화 부분에서는 궁극적으로는 북한 지도부가 그런
핵을 포기할 수 있는 결단을 내릴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주는, 그래서 다시 말해서 북한 지도부가 핵을 포기해도 안전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을 어떻게 우리가 국제적으로 만들어주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상당히 이제 그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시진핑 시대에 들어서 3차 핵실험하고 요 시기가 상당히 겹치는데요. 중국이 그 제시하고 있는 접근법은 기본적으로 중국식 해법으로, 이제 과거에 1, 2, 3차 때 보면은 중국이 이제 그 1차 핵실험 이후에는 미국과 같이 국제 공조에 동참해서 해결하려고 했으나 결국 북중 관계의 악화나 혹은 2007년에 14선언 보면은 북한이 사실은 중국에 대해 상당한 반감을 표출하죠. 그래서 평화협정의 주제로 3자를 상정하잖아요. 그래서 소외될 뻔한 2차 핵실험 때 보면은 사실은 그 또 북한 일변도적인 그런 정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한중 관계의 경색을 맞는 그런 그걸 했는데 이제 그 3차 핵실험 지금에 와서는 기본적으로 이것이 투 트랙으로 동시에 추진해야만 가능하다. 그래서 그 상반기에 들어서 이제 보면은 북한의 도발이나 이런 거를 사실은 이제 중국이 상당 부분 대북 제재에도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에 동참을 함으로써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대화 국면으로 지금 나오는 데는 사실 중국이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고 봐요. 그렇지만은 중국이 또 그 미국이 주장하는 양자 차원의 제재까지 북한을 그렇게 고립시키고 이걸 원하냐? 저는 또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북한이 대화의 성의를 보이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좀 더 구조적인 문제에 좀 집중을 하겠다 하는 게 이제 그 중국의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특히 그 올해 정전협정 체결 60주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화협정으로 어떻게 전환시키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중국이 사실은 그 미국 측에도 상당히 이제 그 설득 있게 전달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2차 핵실험 이후에 2009년에 전달했어요. 그래서 그 원문은 그 북한의 이유 있는 안보 우려를 미국이 좀 해소해 달라. 이러한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을 했고 또 북한 쪽에도 상당히 이제 그런 그 좀 자제의 그런 요구를 하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중국이 투 트랙으로 같이 나가는 그런 면화를 이제 주문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중국은 북한의 이런 변화는 아까 박 대사님도 말씀했지만은 북한 내부의 변화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우리가 아까 세션에서 인권도 말씀했지만은 그 인권이라는 게 누가 주는 게 아니라 북한 주민 스스로가 우리가 인권을 쟁취하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실은 그 기본적인 생존권이나 이런 북한의 경제가 나아지는, 또 시장이 정착되고 시장이 확산되는 이러한 걸로 볼 때 그 비핵화나 그 안보 면에서 정전협정, 평화협정 교체 이런 건 못지않게 중요한 게 사실 북한에서의 또 시장의 확산이다. 그래서 그 기본적인 생존권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주권이라든지 이러한 거의 확산을 통해서 사실 이제 북한을 좀 정상 국가화 시키자는 게 이제 그 중국의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중국도 진짜 지금에 와서는 뭐 한국 빼면 아마 중국도 한국만큼은 아니겠지만은 정말 본질적으로 진지하게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아까 다케사사 교수님께서 일본 입장을 많이 그 대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일본이 사실은 저 최근에 와서 좀 소외되는 느낌도 들고 그러는데 요즘 공조하면 한미중 공조, 그래서 한국의 위상이 상당히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케사다 교수님 아베 총리가 다케사다 교수님만큼 유머가 있어도 전 좀 일본의 위상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다행히 이제 예, 좀 가서 어드바이저 하실 때 좀 유하게 이렇게 좀 매력적인 그런 공세도.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게 그 저는 그 북미 그 우리가 뭐 교차 승인이 이제 반쪽만 이루어졌는데 북미 수교나 북일 수교도 사실은 우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궁극적으로 북한 핵 문제, 지금 핵 문제뿐만 아니라 북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인권 문제도 포함되어 있고 모든 이제 큰 문제가 이제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진짜 해결을 하려면은 우리가 이제 그 핵 문제보다도 더 큰 북한의 정상 국가화라는 이런 데 좀 초점을 맞춰서 국제 공조를 통한, 물론 이제 이 공조에 한국이 전향 주도적인 역할을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거를 국제 공조의 컨센서스를
정책적인 공조를 어떻게 해나갈 거냐. 그래서 북한의 본질적이고도 의미 있는 변화를 우리 이끌어낼 때가 아니냐. 그래서 그런 점에서 중국도 고민하고 있고 저도 좀 이런 점에서 이제 그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사님 말씀도 제가 잘 이해를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런 역지사지 마음이나 이런 북한을 그 체면을 유지해 준다든지 그런 인정해 줄 것은 인정해 주고 그 통 크게 좀 그 한반도의 그런 평화나 통일 더 나아가서 이런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좀 노력하자는 그런 말씀을 들었고요. 상당히 많은 공부가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어가 중국어보다 편한 우리 이춘복 교수님 귀한 토론 고맙습니다. 그 육자회담의 의장국의 일원으로서 굉장히 시사 있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반도의 안정이 동북아 안정에 초석이 되고 또 중국 역시도 한반도의 안정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결국 한반도의 통일은 남한 주도의 통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중국은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 속에서 비핵화의 문제라든지 또는 인권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구체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북한을 정상 국가로 인정하고 북미 수교라든지 북일 수교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께 병행하는 것, 그것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좋은 토론 고맙습니다. 이제 마지막 토론자는요, 러시아의 타티아나 가브로센코 고려대 교수님이십니다. 러시아 국립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하셨고 호주 국립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대표 저서로는 북한 문학과 문학 정책에 관한 연구서 Soldiers on the Cultural Front가 있습니다. 아까 예고해드린 대로 한국말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지만 발표는 영어로 하시도록 하겠고 토론은 영어로 하시겠고 그 토론된 내용을 오늘 주제 발표를 해주신 박경서 박사님께서 요약해 주시면서 진행을 그 부분은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시겠습니다. Okay, first I would like to sorry for doing this in English because I was, it was wrong, it was a misunderstanding, a result of misunderstanding because I was asked to write in English. So that's why it's, I will be very brief with my points. First, I would like to say that Professor Park Kyung-soo wrote a beautiful paper. So the thing which I would like to use an epigraph, the word of Tolstoy's character in War and Peace. Join hands, you who love the right, and let there be but one banner, that of active virtue. And this is indeed, from idealistic consideration, this is a very good paper which appeals to the best qualities, best virtues of human nature, such as humanism, honesty, spirit of self-sacrifice, etc. However, unfortunately, I'm the researcher in my major is research of propaganda, North Korean propaganda and media, so I'm a bit cynical here. So I'm really sorry for my cynicism here. So I would like to consider this paper from a more cynical point of view. Because one thing which I would like to stress that as a researcher of two decades of North Korean, just experience of 2 decades of North Korean propaganda. I would like to say that Korean conflict, as most conflicts in contemporary world, and division of Korea is logical results of clashing of vested interests rather than simple misunderstandings, lack of cooperation, or poor coordination. And so the lingering division of Korea, in my understanding, is the result of interplay of practical interests of both North and South Korea.
And the resolution of this conflict lies indeed not in the field of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but in balancing act between practical considerations of both South and North Korea. And I indeed agree that the desire of unification, as the author of this paper said, it's characteristic to 75 million of Koreans who are eager to accelerate this process. However, it seems that the objective statistic shows that both North and South Korea may be longing for unification, then on practical level they seem to be lacking enthusiasm for bringing this distant heaven closer. And what are these practical interests, which we unfortunately cannot ignore? First, it's South Korean side, that various surveys which have been conducted in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recent years have shown that while supporting the idea of reunification in principle, a significant part of South Korean population, quite in accordance with common sense, is eager to share their hard-earned prosperity with 25 million of less fortunate North Korean brethren. And this is what reunification ultimately implies. Moreover, South Koreans are eager to share their wealth, even with significantly less numerous community of North Korean refugees, defectors in the South. And this cautious attitude to unification, as polls demonstrate, is prevalent among younger generations of South Korea, and this is a very warning sign. And of course, this idealist unification enthusiast may choose to criticize South Koreans for this supposed greed and lack of brotherly love. However, no presidential candidate, and Park Geun-hye including, can ignore such a public mood in a working democracy such as South Korea. And so, in my understanding, this is a major reason for the ultimate inefficiency of the unification politics of South Korea and the suggested lack of coordination between parties in the ROK. It's only a consequence here. It's not a primary reason, in my understanding. On the other hand, we have North Korea. And in current circumstances, we can only speculate over the actual attitude of the average person in North Korea toward reunification. But even if we assume that the majority of North Koreans support reunification, their opinion counts for little, since North Koreans actually oppose this unification in many ways. And the reason of this opposition are obvious. I'm talking about reasons, about practical interests, not about this Chosun Hanada and all this rhetoric. I'm just talking about practical interests. And the reason of their opposing to the unification is pretty much obvious, because they are very good learners, people who are ruling North Korea right now. They're very good students, and they studied quite well this experience of Gorbachev perestroika in Soviet Union, and they learned quite pretty much the lessons of Romanian Revolution in 1989. And for North Korean elite, keeping their country isolated as long as possible is the matter of keeping privilege, and in the long run, even a matter of physical survival. So this is practical interests. And when we discuss unification, the first thing which we have to have in mind is just how to reconcile these aversions, this clash of practical interests, how to balance between them. And how we can assist unification. And at the very definite positive side of this paper, I would like to stress to highlight this non-confrontational approach to this issue of interactions of two Koreas. Because every time when I hear about fight, North Korea, etc., just something which you can sometimes encounter here, just writer's point of view in North Korea, this proponents of Cold War argument, they all conveniently ignore the fact that the quite ultimate result of this confrontation will be the next Korean War. And most of South Koreans are, unfortunately, or fortunately, of course, they are not ready to send their son to fight and to die in another Korean War. So
And every time when we think about confrontational approach, we have to think about war, and because it's the ultimate result. And this is a very good thing that this paper totally avoids this argument, and this is the argument of cooperation and discussion and bringing these interests together. However, one point I would like to stress, which I really support here, it's just one-sided humanitarian assistance of South Korea to North Korean people. The author supports this idea by assertion that food should be supplied to the starving people, and this is humanitarian principle that everyone across the world approves. And again, I'm discussing from practical point of view here, and I can't agree more with this suggestion. Indeed, that cooperation with the DPRK is crucial for rapprochement of both sides, and food assistance is a suggestion too good for North Korean regime to reject. Even if we have in mind that they are uneager, North Korean elite is uneager to to open their country, they still can't reject food assistance, and food assistance is good for them. However, the expected political outcome of this undertaking, there's a smooth intention between the two governments which are supported, which are promoted in the paper, it sounds very dubious to me, because vital practical consideration which lie behind North Korean political action, it very hardly can be changed by simple expression of goodwills or even by shipload of free food, which South Koreans consistently do it, South Korea and any other country. This idealistic approach is misleading and can result in undue disappointment of South Koreans in this sunshine policy matters. Because on practical and simple point of view, it looks like kissing frogs in order to turn them into princes. And unfortunately, in my point of view, it really works in politics. It rarely works in politics. When starting one-sided humanitarian contacts with North Koreans, we should be when I mean we, I mean South Koreans, because I'm on South Korean side here. We should be very level-headed. And we should understand that these tactics, this one-sided, consistent humanitarian approach, humanitarian shipload of free food, it's not going to bring us any immediate political capital. Because it will not only bring instant relief on intentions between two Koreans, but often it won't even bring us any gratitude or recognition from the DPRK power holders. This is very sad. It's very sad to acknowledge. But every time when I read, for instance, what sunshine policy, the sunshine policy, how it was depicted in North Korean propaganda, and it really struck me as an expression of stunning ingratitude from North Korean point of view, because even such obvious signs of goodwill as repatriation of North Korean spies, for instance. It was in the DPRK, it was presented as a proof that Kim Dae-jun, which was always referred very just in derogatory quotation marks, it's a president, they call it. It was presented as the proof of subservice of Kim Dae-jun to the great leader. And that was consistent way how North Korean power holders reacted to this. And of course, this gratitude, the reason of this ingratitude, not lies in any moral sphere, of course, because it's high politics and there is nothing personal in high politics. And this is all, spurred by cold interest from both sides. North Korean regime doesn't want to cite a death sentence to itself by recognition some form of goodwill from the designated other of soul puppets, as they call South Koreans. And it's very difficult to argue with this practical, common-sensual logic. However, when we very in level-headed way we treat this political attitude, we should always keep in mind that provided humanitarian aid, it still deserves to be done. It still deserves to be done from practical point of view. Because first, as the author, as we all understand, humanitarian aid saves lives, and that is the thing which we always have to remember. And the second, as the experience of the Soviet Union teaches us,
any civil contact with the DPAK, be it res growth action or foreign aid exhibition or food assistance, it always, any contact, it necessarily turns into a channel of spreading information about South Korea, about the world, to at least some layers of the DPAK population. And even against the will of North Korean elite, any contact with the overseas world will help North Koreans to accustom to international community. It will open their minds, and ultimately it will help North Korea, it will open Korea to the world, and it will assist unification. But it is not immediate help. It's just in distant future. That is one thing to say. And on the other hand, in my understanding, in current situation, that one-sided humanitarian help, the help which is not going to bring us any political capital. Very sad, very very controversial, seemingly controversial measure. It's the only lever, actual lever, which can somehow influence North and somehow insist unification from practical point of view. Any other measures, unfortunately, they seem very dubious to me. They seem not bringing any positive results given the circumstances which I outlined before. And that is why it's very difficult to me to agree with this suggestion that North should declare, especially how it was said that North should declare denuclearization, abandon nuclear development, and North Korea must actively join the global community just as China did. This is very good statements. However, all the statements make me recollect the old anecdote about a desperate matchmaker who was endeavoring to find a match for a picky peasant girl. And the last resort, she shows a photograph of a rich, handsome, and well-educated man. And the selected girls finally agreed. Thank God, exclaimed the matchmaker, the only thing which is left to me now is to persuade Rockefeller. So as the previous experience of diplomacy with the TPK testifies, the premise that North Korea should do anything, such as actively jo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China did, it's little than wishes, good wishes, which is not unfortunately substantiated by any cooperative efforts from the DPK side. And in inter-Korean relations, any attempt to persuade Rockefeller seemingly has a negligible chance of success. Because North Korea, as I stressed, they have their own practical motives not to tie this matrimonial knot between North and the South and to avoid just global community. However, having said that, I would like to stress again that any contact with North Koreans, they should be continued. They should be promoted, because we're thinking in the perspective of reunification, common unification. But again, this is not something that is going to bring any instant political capital. That is what I would like to stress. That's all. Thank you. 영어로 토론을 미리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료집 보시면은 59쪽에서 62쪽까지 4면에 걸쳐서 토론 내용을 정리해 주셨으니까 여러분들 댁에 가셔서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열정적으로 토론을 해주셔서 중간에 끊을 재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제 네 분께서 토론을 해주셨는데 마지막 토론자이신 가브로센코 교수님의 그 토론 내용을 우리 박경서 박사님께서 주제 발표를 하신 박경서 박사님께서 간단히 요약을 어떻게 할까요? 우리 둘이 할게요. 잘 못 알아들었어. 네네. 다시. 네네. 잘 못합니다. 제가 동력할 자유가 없지만은 아마 간단하게 그분 말씀은 북한은 뭐 비합리적인 그런 정권 아니고 나름대로 그 자기의 그런 대응이나 그런 움직임의 이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연구한 그런 해결법을 찾으려면은
북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그런 엔게이지먼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근데 구체적인 컨텐츠 굉장히 많지만은 사실 저도 못 알아듣는 부분이 있었고 네, 아마 문답식으로 하면 좋겠어요. 예, 우리 페스트라이시 교수님께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우리 박경서 한 박사님 가지는 좀 보완해 주시겠습니다. 박경서 선생의 이 페이퍼는 상당히 남쪽에서 하는 프로파간다 비슷하게 이제 했는데 이 설득력이 퍽 없다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분단의 책임이라는 것을 이제 내가 그 다프트가스라 조약을 얘기한 건데 그것보다 더 큰 이유는 결국은 냉전 시대에 너희 나라 둘 다 잘못해가지고 분단이 됐는데 왜 딴소리를 하느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북이 이제 어려우니까 말하자면은 그 인도주의 원칙에 의해서 가난한 사람 도와준다는 것은 찬성할 수 있다. 이런 대강의 얘기입니다. 그냥 전체적으로는 이제 이분은 학자로서 내 페이퍼를 분석을 전부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지 않겠느냐. 저런 것도 있는데 참 좋은 말씀 많이 했어요. 네. 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나머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10분 정도 늦게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저에게도 10분 연장해 주리라는 기대를 하면서 끝나는 시간은 5시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끝내도록 그렇게 해도 되겠죠. 예,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그 박경서 박사님께서 네 분 토론자의 토론 내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그리고 나서는 플로어에 넘겨서 여러분들이 토론 내용을 들으시면서 또는 전체 주제 발제 내용을 들으시면서 같이 생각을 모으고 싶은 그런 질문들을 해주시면 그 질문을 해당 토론자가 응답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세션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듯이 질문이나 자신의 생각은 1분 이내로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면은 전체 진행상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박경서 박사님의 토론자들에 대한 말씀을 먼저 전체적으로 듣고 그다음에 플로어로 넘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걸 이제 준비할 때 평소 제가 생각하던 생각들을 이제 조금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 페이퍼에서 나온 게 이제 헬싱키 프로세스를 우리 시계로 맞는 하나의 걸로 해보자 이런 것도 있는데요. 헬싱키 프로세스라는 걸 이제 이화여자대학교 제가 평화연구소를 하면서 우리 연구원들하고 쭉 조사를 이제 깊이 해보고 책도 많이 냈거든요. 보니까 헬싱키 프로세스라는 게 3개의 바스켓이 있더라고요. 3개가. 그러니까 그 하나가 안보 바스켓입니다. 안보. 둘째 번이 인권 바스켓이에요. 셋째 번이 경제협력 바스켓이에요. 그러니까 이 3개의 바구니를 중에서 한 바구니만 찬성하는 사람 다 들어오라 이렇게 했어요. 이제 제일 먼저 소련이 경제협력을 퐁 들어갔거든요. 경제협력 좋다. 그러니까 우리 헬싱키 프로세스에서 경제협력 바구니에 우리가 들어간다. 한 바구니에 들어가면 멤버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카나다까지 나중에 미국도 늦게 보니까 이게 소련이 먼저 들어가 버려가지고 헬싱키의 주도권을 뺏기면 안 되겠다 하는 측면이 있으니까 미국이 얼른 세 바스켓에 다 들어가셨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10가지 원칙을 가지고 마지막에 유럽의 전체 나라와 그 다음에 미국, 소련, 카나다까지 들어와서 35개국이 동서독까지 해서 그렇게 한 거. 그런 거 이제 프로세스를 쭉 보니까요. 한 3년 쭉 해서 72년부터 75년까지 3년간의 그 인텐시브 한 거 봤더니 결국은 그 아주 적은 나라 핀란드라는 나라들을 동서독이 굉장히 잘 저걸 해가지고 했더라.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그래요. 동북아 평화 공동체의 몽고가 할 수 있는 역할도 상당히 있을 거 아니냐 하는 식의 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 전체 페이퍼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결국은 현실성이 아주 박약하죠. 박약하죠. 그러나 이게 이제 우리들 기독교나 종교를 믿는 우리들의 모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성경에서 나온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니까 현실은 없고 그런 것도 있지만은 또 사람이라는 게 꿈을 꿔야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우리 그 이마누엘 교수도 얘기했지만은 늘 그대로 가다가 보면 아무것도 안 생기니까 전혀 딴 생각을 조금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썼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미 현실화된 것이라면 결코 꿈을 꾸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아직 우리가 이루어내야 할 과제가 있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서 꿈을 꾸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주 귀한 꿈을 꿔주신 박경서 박사님께 감사드리고요. 이제 여러분들 한 1분 이내로 해서 질의를 해주시면 그 전체를 모아뒀다가 이 토론자들에게 차례대로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방식으로 해서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냥 크게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감리교 목사고요. 김영대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남북의 통일을 주변 4대 강국들이 다 겉으로는 원하는 듯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전 상태를 유지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 마음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히데시 교수님이나 이충복 교수님이나 중국도 일본도 다 한반도가 통일되기를 원한다. 네. 주일 미군 분단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통일되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미국이 이 극동아시아에서 동북아시아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군사력을 유지하는 이유는 남북 분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군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금 시진핑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서 지금도 사실은 미국의 영향력을 감소하기 위해서라도 남북의 통일을 요구하는 건지 아니면 이 서방 진영의 이 중국이나 러시아 쪽으로 치고 올라오는 이것을 막기 위해서 현 상태를 유지하는 쪽으로 더 가까운지 이춘복 교수님이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쪽 뒤쪽에 계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요셉이라고요. 그 육자의 당국에 북쪽에서 오신 사람이 없다고 해서 제가 윗동네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대신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박경서 교수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번에 동유럽을 다녀왔어요. 한 9박 10일 동안 이제 동유럽에서 어떻게 사회주의에서 이제 자본주의로 체제 변화를 했는지 이제 돌아보면서 국가들에서 이제 헬싱키 프로세스에 되게 큰 영향을 받아서 이제 외부의 압력도 있었지만 동유럽 자체 내에서 폴란드나 그리고 독일의 동독 주민들이 되게 그 자체 내에서 그 자유를 위해서 그리고 자유 여행이나 아니면 언론의 자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이 자체 내에서 많이 운동을 한 부분들을 볼 수 있었는데 그래서 그 헬싱키 프로세스가 동유럽 내에서는 그리고 독일 내에서는 되게 큰 영향을 미쳤었는데 한반도 내에서는 제가 이제 남한에 와서 보니까 저는 이제 북남 관계가 계속 좀 잘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개성공단도 많이 했으면 좋겠고 그런데 인도적 지원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북한 인권 문제를 말씀 안 하세요. 그리고 북한 인권 문제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인도적 문제를 말씀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해답이 없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헬싱키 프로세스에서 되게 인도적 문제나 아니면 그 동유럽 국가들의 그런 자유 문제에 대해서 되게 크게 이제 다뤘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박경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저희가 좀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우리 최은상 목사님. 예, 저는 최은상입니다. 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한반도 평화 체제나 동북아 평화 지대 건설에서 어떠한 이유로든 미국의 위상과 영향력이 약해지는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면 미국이 동의하지 않거나 동의하기 어렵다. 그렇게 되면 진도가 안 나갈 것 같으니까 평화체제 혹은 통일, 동북아 평화지대 건설에서 미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계속 살려주고, 궁극적으로 미국이 이 한반도나 동북아에서 철수하는 것은 미국 자체의 전 지구상에서의 위상의 퇴조라든지 패권 국가의 위상에서 내려온다든지 그런 것과 맞물려서 몇십 년에 걸쳐 천천히 내려가게 하고, 당장에 미국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평화 논의를 하면 진도가 안 나간다고 생각하는데, 임마누엘 페트리치 교수님에게 답을 듣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한 분 정도만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안경 끼신 분이요. 네, 두 분 손 들어서 일산의교회 거기까지. 맹석재입니다. 지금 중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또 북한이 핵무기를 지금 개발했다고 하면은 지금 아시아의 패권을 다투고 있는 일본에서 그 자기네 나라도 핵무기를 국민들이 보유하기를 원하는지, 다케사다 교수님 입장에서는 만약에 북한도 핵무기를 보유했다면 일본도 핵무기를 갖기를 원하는지 요걸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 질문자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같이 손을 드셨기 때문에 선택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저는 김영진 목사라고 합니다. 기장교회인데요. 그 박경서 박사님께서 이 2분의 1씩 이렇게 줄이면 이것이 그 통일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이 제한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그 이야기하셨는데, 그 2분의 1씩 그 줄인다고 하는 것이 그 말하자면은 그 정치인들 또는 기독교인들 여러 분야가 있을 텐데, 그러한 것들을 좀 이렇게 특정을 해서 그것을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지난 시간에도 그 사실상 그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떤 그 이 통일 문제가 그 지금 우리가 여기 그 기독교인들이 많은데 이게 그 어떤 그런 그 정치의 어떤 그런 그 이 정책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나오는 것이 그것이 어떤 그런 그 이 특수한 어떤 그런 아이디어라든지 지식에서 나오는 것보다도 어떤 그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 개인의 어떤 그런 도덕이라든지 어떤 그 교양이라든지 이러한 것에서 이거 그 나오는 것이 그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할 때에 그 기독교의 그 교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 기독교 교인들의 그런 그 이 어떤 그 윤리적인 그 감각이 이게 그 혼란이 돼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혼란된 것을 이 정리를 해주는 것이 통일에도 기여하고, 또는 그 이
정책 결정에도 이거 기여하고 또 그러한 것이 국제 정치에도 그것이 통용이 된다라고 그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 이 어떤 그 윤리에 대한 어떤 그러한 그 명확한 이 제시 이런 것이 그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토론 근거해서 여러 가지 질문해 주셨는데 그 질문 내용에 대해서 응답하기 위해서도 또 많은 논문들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과제로 우리가 담아야 될 부분들을 이제 담아야 되겠고요. 그러나 지금 이제 이 자리에서 주제 발표하신 박경서 박사님과 그리고 이제 네 분 토론자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근거해서 2분 이내로 답변을 해주시면 오늘 이 국제 포럼을 잘 마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경서 박사님을 제일 마지막에 모시는 걸로 하겠고요. 먼저 이춘복 교수님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페트라이 교수님,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 일본 핵무장 관련해서 또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그 다케사다 히데시 교수님,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가브로센코 교수님, 제가 이름이 익숙하지 않아 가지고 너무 힘듭니다. 그런 순서로 일단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2분 내에 충분히 말씀을 드릴지 모르겠는데 혹시 1분을 더 쓰시더라도 사회자께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요. 이제 그 중국이 그걸 과연 지지를 할 거냐 아닌지, 저는 이제 그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현상 유지 플러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과 중국이 굳이 따지면은 이제 현상 유지 측면에서는 우리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미중이 공유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어떠한 현상 유지를 추구하느냐에 따라서는 미중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반도의 평화 안정이 동북아 평화 안정의 시금석이라고 처음에 강조한 것도 그런 맥락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점에서는 중국은 한반도의 제도적이고 안정적인 그런 안정을 유지하는 거고요. 미국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전략적 불안정이나 혹은 본인의 그런 패권적 균형자적 역할을 위해서라도 일정 정도의 한반도의 긴장이나 이슈를 필요로 하고 있지 않느냐. 물론 이제 아까 뭐 이따가 반론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서 그런 걸 먼저 전제를 하고요. 그래서 그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은 그 한반도 통일은요, 주한 미군의 사실은 미국에 대한 의존을 한국이 사실은 그 줄어들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중국으로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고요. 두 번째는 대만 문제에 대해서 중국도 사실은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명분상으로도. 세 번째는 이제 이게 역사적으로 그 아까 말씀드렸던, 네 번째는 세력 균형적 측면에서도 봐도 통일된 한반도에 가장 큰 위협이나 불안을 느끼는 나라는 사실은 일본이라고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력 균형적으로. 이게 뭐 제가 감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통일 한반도가 거의 이제 8천만 인구를 가지게 되거든요. 그럼 지금 일본의 인구 고령화나 노령화 이런 걸 감안을 할 때 격차 상당히, 이제 한국은 고령화 이런 요소를 아마 북한 요인을 흡수함으로 해서 상당히 해소될 거로 보이고요. 신성장 동력이나 또 한국의 지금 국군이 이런 우기를 성취하는 그런 기세를 봐서 아마 그러지 않을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은 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예, 고맙습니다. 페트라이 교수님,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아까 죄송합니다. 그 정 목사님 그 질문하셨을 때는 옆에 그 휴대폰 때문에 제가 다 못 들었어요. 다시 핵심이 뭐였어요? 네. 한국의 평화 체제, 네. 통일, 네. 동북아 평화지대를 건설하는 과정이 이 지역에서의 미군의 영향력 약화나 네. 미군에 대한 의존도가 약화되는 것과 맞물려 있다고 보여져서 미국이 이걸 싫어한다. 네. 그래서 오히려 그래서 미국이 싫어하면 못하니까 오히려 한반도 평화 체제, 그다음에 통일, 동북아 평화지대 건설에서 미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살려서 계속 유지시켜 나가는 쪽으로
나가야 오히려 된다. 고 나는 생각하는데 네. 교수님의 의견은 어떠시냐? 제 의견입니다. 네. 제 의견은 쉽지 않지만은 네. 이분이네. 미국의 국내에 좀 사실 심각한 모습이 있고 사실 그 동북아에 대한 의견이 나르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 정치에서도 중국의 경우는 거의 정신 분열에 가까워요. 일부는 일본 중국이 미래 초기라고 지정하면서 반대적인 대단히 친하게 그 투자도 하고 또 거래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사실은 모르겠어요. 그 굉장히 어렵지만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아마 두 가지 얘기할 수 있어요. 한국 입장으로서는 당분간 향후 10년이나 미국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지만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미국 없다면은 한국이 어려울 수 있어요. 당연히 지정학적으로 그런 의지 보면은 그래서 미국하고 장기적인 교류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기하고 있지만 됐습니다. 쉽지 않고 그 다음에는 미국이 당분간 좀 사실 좀 어려움 좀 있고 그 다음에는 약간 동북아 평화 공동. 네. 미국 그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는 일반 시민이 아니고 일반 시민이 개념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권에서는 특히 대기업이나 자기의 유리하기 위해서는 이런 그런 지금의 현 상황이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장기적으로 미국 쪽에서 그런 의견 사실 유지할 수 없어요. 아마 바뀔 거예요. 아마 근데 5년이나 10년 지나면. 예, 고맙습니다. 네. 다케사다 히데시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두 개만 하나는 좀 어느 나라가 그 통일을 원하고 있는가, 어느 나라가 분단을 사실은 마음속에서 원하고 있는가 그런 이야기 좀 많이 한국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야기 한국 사람들이 하기 전에 남남 갈등이라든가 남북 대화 빨리 진행시켜야 됩니다. 남남 갈등 없애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남북 대화 개성공단 그 대화 시작했을 때 한국 정부는 다음 날 12시까지 개성공단에 관해서 대답하라라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북한도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런 말을 듣고 그럼 내일 12시까지 대답하겠습니다라고 합니까? 북한 사람들은. 그리고 그 대표단 자리가 밸런스가 안 된다. 대표 밸런스가 안 된다. 라면서 남북 대화가 지난달 안 됐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아침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남북한 관계는 외교 관계가 아닙니다. 같은 민족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대표단 자리가 대사는 대사, 공사는 공사, 외교부의 국장급은 국장급 대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남북한 사이는 그렇지 아니에요. 같은 민족이 아니겠어요? 남한에서 유 장관이 나가고 북한에서 좀 밑에 사람이 나와도 우리는 괜찮다 그런 식으로 뭐가 합니까? 넓은 마음을 가지고 북한하고 대화해야 남북한 사이 관계가 좀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한국 사람 책임입니다. 그런 책임을 생각하지 않고 일본 책임이다, 미국 책임이다, 러시아, 중국이다 말도 안 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30조만 핵무장, 북한 핵무장 선언했습니다. 네, 그걸 보고 일본도 핵무장 해야 된다는 말씀은 제가 만약에 여기서 제가 말씀한다면 아까 국민일보 기자 나갔어요? 네, CBS 기독교 방송에요. 제가 만약에 그런 말을 하면 내일 방송이나 신문에 크게 나올 겁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은 예를 들어서 올해 2월에 북한 세 번째 핵실험 했을 때에도 일본에서는 한 번도 우리도 핵무기를 가져야 된다 이야기가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오히려 북한하고 일본은 대화를 하면서 그 북한에 대해서 뭐 핵무기를 좀 포기해야 된다. 그 납치 사건 빨리 좀 해결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직접 합시다. 라면서 북일 대화를 좀 한 번만 했지 않습니까? 일본 핵무장 이야기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이 핵무장 할 것입니다. 진짜. 근데 지금 좀 제가 5개 그 인디케이션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희 시대 2번 국가 예산으로 가지고 연구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2000년대 한 번 그 연구를 한 일이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근데 거기까지 하시죠. 네, 예, 네, 그 검사도 받았지 않습니까? 북한 핵무장 간단하게. 네. 그리고 탄도미사일 800km 개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 그걸 의심스럽게 보고 있고 한미 원자력 협정에 대해서 우라늄 능적 그 허가를 안 주겠다고 미국이 계속 하고 있고 한미 사이에서 원자력 협정 아직도 안 됩니다. 미국은 명백하게 한국은 핵무장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쓰고 제가 이번 주에 그것에 관한 책을 일본에서 출판합니다. 이번 주 이상입니다. 일본은 핵무장 안 한다. 근데 한국은 할 것이다. 지금 논점이 바뀌었는데요. 하여튼 고맙습니다. 마지막 우리 가브로센코 교수님 국제 포럼을 마무리하면서 한번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다시 한번 질문 좀. 질문 따로 없고요. 그냥 이 국제 포럼 참석하시면서 마지막 하시고 싶은 말씀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코멘트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다. 문화 교류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너무 간단하게 하면 북한하고 북한은 don't keep North Korea in isolation. That's one thing. Keep contact with them.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야. 그리고 나중에 don't expect anything big. Don't expect anything immediate. Just move on. 교류.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요. 저 뒤에 헬싱키 프로세스하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코멘트하고 제가 저희 연구소에서 낸 헬싱키 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 공동체라는 책을 이따 주소를 주시면 내가 하나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저의 그 마지막에 저것은요. 아주 내 이마누엘 교수 때문에 참 인상을 많이 받았는데 우리들이 어느 의미에서 남북의 문제, 통일의 문제는 이제는 우리의 마인셋, 이 사고가 완전히 리지트 되어버린 것 같아요. 딴 것을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저 막 돌아가는 식으로 됐는데 그것을 깨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몇 가지를 한 게 결국은 우리 자신 속에서 모든 문제를 찾아보는 것도 중요할 때가 왔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모든 분단의 문제를 이게 미국을 생각하고 소련을 생각하고 중국을 생각하고 막 하다 보니까 그러면 진짜 우리들이 할 역할 같은 것을 잊어버리는 경우도 조금씩 있어 가더라. 이거 참 큰 문제다. 특히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대해서 그런 거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마지막으로 2분지 1 운동이라는 건 아주 상징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리는 이제 그 1등이 최고다, 경제가 최고다 해버리니까 우리의 진짜 좋은 것들이 다 없어지고 말아버렸어요. 이것을 우리들이 고쳐나가야 됩니다. 이제는. 그래서 화해가 좋고 자유민주주의가 참 좋은 거고 평화가 좋은 거고 지속 가능한 발전이 좋은 거고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한 거고 이런 모든 것들을 조금 생각하면서 1등 한 사람만 최고인 시대는 갔다. 우리 전체가 우수한 사람이 되는 걸로 가자. 요거가 저의 포인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긴 시간 동안 주제 발표를 해주시고 또 토론해 주신 5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포럼이 말의 잔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꿈을 꾸고 그 꿈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첫 번째 출발이 되기를 바라고 바로 그 대열에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포럼 세 번째 세션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세 번째 세션에 참여하신 분들 감사드립니다.